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 분야가 협력을 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소통을 하죠. 소통, 이 커뮤니케이션인데요. 그래서 현대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송도 매스컴이라고 하죠. 매스 커뮤니케이션, 대중소통인 것이고요. 이 개인 간 1대1 소통보다 강력한 그런 이제 대중매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과 글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해와 설득입니다. 정치는 특히 그렇습니다. 말이 거의 전부입니다. 대표연설, 시정연설, 담화, 대변인 성명, 현안 질의, 청문회, 국정조사, 위원회, 이거 다 말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죠. 그래서 정치 언어를 고도의 레토릭, 수사학이라고도 하고요. 역사적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단합하게 하는 감동의 연설, 감동의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해, 설득, 감동. 지금 우리 정치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웃기고 있네. 자, 이 한마디로 지금의 정치가 코미디라고 비판받는 이유가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웃기고 있다고 비웃는 정치, 국민들이 말할 겁니다. 웃기지 마라.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그리고 여의도 정치 핵심 관계자, 여의도 정핵관, 그리고 사건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이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청취자께는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오늘은요,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을 모시고 한입뉴스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자, 환영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시사본부 첫 출연이십니다. 자, 오늘 오전 소식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관련, 박 기자님, 압수수색이 또 벌어졌네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의 자택과 국회 내 당대표 비서실, 또 민주당사 내 당대표 비서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네. 지금 특히 이제 당사와 국회의 압수수색은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이제 보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시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 정 실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구속된 김용 이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과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에게서 여러 차례 뒷돈을 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아온 거고, 검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한 1억 4천만 원 정도의 뒷돈을 받은 걸로 검찰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어제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는 정 실장이 과거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부터 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서 각종 선거 지원과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 사실상 추가 수사를 예고했는데 오늘 곧바로 압수수색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그래요. 자, 지난 국정감사 와중에 두 번 당사 압수수색 충돌이 있었는데, 그럼 네. 이 연구원님, 이 검찰이 또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셈인데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네. 지금 얘기해 주셨다시피 지금 당직자들이 모두 거세게 반발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현재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압수수색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오면서 보니까 민주당사 맞군요. 그 건물 네네. 입구에 셔터가 내려져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셔터 바로 앞에 그러니까 검사와 수사관들이 한 10명 정도 서서 그 셔터를 이제 바라보면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민주당에서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제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국회 같은 경우는 원래 이 국회 이제 김진표 의장이
압수수색을 뭐 허락하거나 막을 권한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국회 얘기는 뭐냐면 이 입법부의 상징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네네. 이거 임의 제출 형식으로 좀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과 조율 중에 있는데 아직 압수수색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니 17일 만에 그러니까 지난번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 압수수색한 다음에 17일 만에 다시 이렇게 당사에 가서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이 모습 결국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시선 돌리려는 정치조가 아니냐 이렇게 거세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당한 검찰의 네네. 이 직무 수행을 왜 방해하고 있냐 지난번에도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면 압수수색 받아라.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자, 어제 예고된 일이었습니다만 기한이 다 돼서 검찰이 결국 김용 부원장을 구속 기소했단 말이죠. 자, 공소장에 정 실장이나 이재명 대표와의 공모 여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공모 요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밝히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네네. 되겠는데요.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 이름이 적혀 있어요. 하지만 이 대표의 선거자금 명목이었다라는 대목에 이 대표가 모금을 지시했는지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 받은 혐의로 네.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그런데 이 대표가 모금을 지시했는지 자금 존재를 알았는지 여기까지는 적지 못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측은 이번에 지금 수사가 될 걸로 보이는 강제 수사가 들어간 정진상 실장 역시 김 부원장과 대장동 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등장은 했지만 네. 공모 여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뭐 이게 계속해서 김 부원장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래요. 민주당이나 또 이번 지금 대장동 관련 수사를 의심하는 쪽에서는 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나온 유동규 본부장의 뭐 예를 들어서 돈가방 또는 최근에 나왔던 정영학 회계사의 그 리라고 쓰여 있다는 메모장 네네네. 이런 진술들 기반으로 한 내용들이 검찰의 일방적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언론 보도로 많이 네. 일방적 받아쓰기로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종의 여론전 아니냐. 네. 진술밖에 없고 물증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네네. 반발도 있는 상황입니다. 돈가방 이런 거 물증 아니에요? 돈가방이 실제로 돈 전달에 쓰였느냐 여부 특히 이재명 네, 네. 대표 측에 거기까지 입증이 그 돼야 되겠죠. 부분까지 입증이 네. 안 된 거 아니느냐 이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내 가방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결국 뭐 검찰은 이번에 압수물 분석이 되는 대로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지 않겠냐 이런 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대장동 비롯해서 뭐 미래신도시, 성남FC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여지는 수사도 이제 뭐 극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압수수색. 뭐 오늘도 굉장히 압수수색이 여러 군데 많습니다. 해밀턴 호텔, 이태원 참사 관련도 있고요. 또 이제 이 기적의 생환을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또 경북 봉화, 아영 광산에 대해서도 뭐 압수수색이 있는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지금 이 국회에서는 어제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태원 참사가 집중적인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대통령실에서 경찰 책임론으로 선을 긋는 입장 어제도 나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는 당연히 김대기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 네. 핵심 인사들이 출석을 했는데요. 주요 발언들을 보면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총리나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 등의 사의 표명이 있었냐 아니면 그런 문책성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건의를 낸 바가 있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그런 일이 없다고 했고요. 네네. 또 사람 바꾸는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사람을 자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청문회 열고 하면 또 2달이 흘러가고 행정 공백이 생긴다. 네.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을 바꿔라. 청장 바꿔라 하면 이것도 후진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네. 이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에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박 기자님, 네. 이 대통령도 일전에 뭐 국가재난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나 이런 자리에서 좀 비슷한 입장을 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때 이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상황 관리 잘 안 된 거는 이 경찰 소관이다. 뭐 자꾸 섞지 말라.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지. 다 책임지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뭐 그게 뭐 현대 사회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네네. 이게 먼저 이 규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상을 밝힌 다음에 책임 묻는 건지 지금 뭐 이런 참사가 발생했으니까 누구누구 물러나라. 이런 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네, 또 윤익은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진상규명은 경찰청장의 책임과 권한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지시를 했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 윤희근 청장은 혹시 이 책임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요. 이게 지켜볼 대목이네요. 이게 좀 정치권 공방이 여권은 좀 이게 수사와 조사를 다 한 후에 법적 책임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네. 지금 야권에서는 이 국민 정서라든가 이건 또 국가의 국민에 대한 도의적 책임 이런 측면에 또 공세가 있는 것 같고 조금 이제 엇박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어제 좀 유념해서 들었던 것은 김대기 비서실장이 네. 이 대통령실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정상황실은 이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대통령 참모 조직이다. 네. 네. 이 재난 컨트롤 타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11월 7일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네네. 네.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또 다른 것인가. 그 네. 부분도 좀 안타까운 것이 네. 지금 대통령실의 일관적인 입장이 우리는 경찰청으로부터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정치권 특히 국회에서의 공방을 지켜봐야 될 텐데 이 와중에 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소식이 하나 또 나온 게 저는 이게 참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웃기고 있네. 이 필담이 사진에 딱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박 기자님 이게 전후 사정은 어떻게 된 얘기예요? 네, 이제 어제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 현장에서 어제 6시 넘은 시각이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강덕구 민주당 의원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성한 안보실장한테 참사의 원인을 경찰서 소방서로 떠넘기고 있는 꼬리자르기 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리고 역사가 뭐 김 실장을 소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김대기 비서실장 뒤에 앉아 있던 그때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과 김은혜 부석이 있었는데 강승규 수석 무릎에 올려 있던 메모지에 예. 웃기고 있네라고 적힌 게 네네. 2대1리 이 사진 보도로 어제 좀 알려지고 있던 단독으로 겁니다. 예, 보도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도가 된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견해서 이 문장 누가 적은 거냐.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범인 색출에 나섰고 네. 거기서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운영위원장도 쓰신 분 있으면 일어나 달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김은혜 수석과 강승일 수석이 주춤거리면서 자리에 일어섰고 네. 와서 한마디씩 했는데 이게 질의와 관련된 내용 때문에 뭐 웃기고 있네라는 게 얘기가 아니고 네네. 그 전날 나눈 사적인 대화에 대해서 필담만 하다가 그러다가 뭐 지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주호영 위원장이 그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타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러면 어제 나눈 대화가 뭐냐? 전날 나눈 대화가 어떤 내용이냐라고 했는데 거기서 강 수석은 사적 대화를 여기서 공개할 이유는 없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또 반발하면서 질타하는 모습이 있었고 결국 두 수석은 이 퇴장 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또 지켜보는 국민들이 웃기고 있네 이 5글자를 보고 느끼는 참 만감 있을 거고요. 해석들이 있을 텐데 네. 전날 이야기한 사적 대화를 왜 다음날 국정감사장에서 필담으로 사담을 나누고 있는 건가. 그렇다 믿는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걸 이제 주호영 같은 당의 이제 위원장까지도 국민의힘에서 납득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네, 그래서 뭐 김대기 실장도 사과하기도 했긴 했는데 네. 이 내용이 이 회의 내용으로 웃기고 있네라고 했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에요. 민주당의 네. 주장이지만 사적 대화라는 게 김은혜 수석과 강승규 수석의 이 해명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국정감사 그것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내용으로 질의하고 있는데 온 국민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100번 양보해서 사적 대화에 대한 얘기라고 하더라도 웃기고 있네라고 쓴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직접 인사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요. 지켜보도록 하죠. 국민들이 이런 것 하나하나 다 이제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해명이 정말 설득력이 있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음이 오는데 해명을 들어도 뭔가 좀 미심쩍으면 국민들은 두고두고 그걸 또 마음에 쌓아두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이제 1인 정당이긴 하지만 기본소득당. 자,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결국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군요.
네, 민주당은 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에 나선 경찰의 수사, 이걸 셀프 수사라고 비판을 해왔는데요. 네.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왔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야가 합의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적인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결국에는 민주당 위성권 원내수석 부대표와 정의당 장영 원내수석 부대표,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 오늘 오후 2시 30분쯤 네.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예정이에요. 여기에다가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도록 한다. 이게 지금 야당의 계획인데요. 이 야당의 시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자 경지를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책임자 경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참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유일한 수단이 바로 국정조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이 시사본부가 끝나고 이제 바로 얼마 안 돼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 야당들의 뭐 이제 연합 형태로 제출이 되면 내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 그럼 이 연구원님 이후 절차는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본회의에 보고가 된 이후에는 네.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이제 특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 교섭단체 의원수 비율에 따라서 구성이 되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처럼 지금 국정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면 또 네네.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야당이 다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과의 갈등 구도 속에 과연 네네. 국정조사가 잘 될 수 있겠느냐, 반쪽짜리로 그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과제는 여야 합의 처리냐, 아니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만약에 보이콧을 하거나 빠진다면 야당들의 이제 단독 처리로 그렇습니다. 반쪽짜리로 가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건데, 자, 국민의힘은 여전히 지금 국정조사나 특검보다는 신속한 수사가 먼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반대하진 않지만 시기상조다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선은 수사를 봐야 된다, 결과를 보자 이런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수사에 방해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도저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조정훈 이 시대전환 의원도 네.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금 국정조사는 정쟁의 폭죽이 될 거다라고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이 참사와 희생자들을 이제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결국에는 국정조사로 지금 정쟁으로 가는 것보다 네. 지금 현재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조정훈 의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이제 단독으로 뭐 이 과반이 넘으니까요, 의석수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과연 이 국민들의 동의, 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냐, 이게 지금 중요해 보이고요. 네네. 이게 앞으로의 여론 지형에도 영향을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자, 지금 뭐 속보가 막 들어온 걸 보니까 지금 이제 검찰 압수수색 민주당사에 진입했다 이런 이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후 상황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수요일이죠.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방향 다 작업 여파로 인한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평 방향으로 연풍터널 부근 2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연풍나들목부터 4km 정체고요. 창원 방향으로는 탄용터널에서 괴산나들목까지, 또 진남터널 부근에서 5km 구간 작업 여파로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서울요금소 부근 1km 구간 정체가 작업 여파고요.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으로 8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부근까지 정체고요. 서해대교 2, 3차로에 걸쳐 장애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앞을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논산 방향으로는 논산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방음벽 보수하고 있습니다. 여파 있는데요. 논산분기점 부근에서 2km 구간 정체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안 그래도 이슈가 많은데 이게 갑툭튀라고 하죠. 요즘에 툭 튀어나온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풍산개 반환 논란이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이 풍산개의 반환 논란. 결국 어제 문 전 대통령이 반환을 한 것으로
이영권님 이거 결말이 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11월 7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2018년 9월 김정은 위원장 북한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지금은 3마리인데 네네. 이 3마리에 대해서 이제 반환 요청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은요.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물 받은 것은 국가 자산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관리가 돼야겠죠. 공적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퇴임 전에 그것을 위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를 하고 나갔다 이겁니다. 6월로. 네. 예, 여기에는 이제 양육비 250만 원 매달 지급이 골자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을 현 정부가 아무래도 거부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반환할 수밖에 없다. 국가적 공적 관리가 안 되니까 네. 이런 입장이었고요. 네.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양육비 아까워서 정부에 반환하는 것이냐 이렇게 맞붙었었는데 결국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측과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 측이 만나서 대구 경북대병원 동물병원에 일단 소미와 송강이 2마리를 반환 조치를 했고요. 네. 한 마리가 그 2마리의 사이에서 나온 네. 아이예요. 2세예요. 그렇습니다. 네. 2세는 이제 직접 선물 받은 게 아니라서 문재인 대통령 측이 전 대통령 측이 그대로 키우는 것으로. 그러면은 그 이후에 나온 2세, 3세들은 그렇습니다. 국가 자산이 아닌 거군요. 일단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전례가 여러 많지 마리를 않아요. 낳았는데 네. 또 이제 개인 입양을 보낸 강아지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 기자님. 네. 여야는 여전히 이 문제로 입씨름 중인 것 같은데 지금 뭐가 쟁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당 쪽에서는 이 사료값 포함한 네네. 이 키우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 받기 위해서 결국 이 파양 결정까지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문 전 대통령 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SNS에 아니 이 강아지 3마리도 이렇게 못 키우면서 어떻게 나라를 맡아서 이 대통령으로서 5년 동안 그렇게 비판이 있었냐. 연결되는 거군요. 그 비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도 이 어른으로서 뭐 이 올바른 판단 뭐 할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 맡아서 키우고 있으면 계속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시행령 같은 이 제도적 물론 제도가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키우면서 이 제도도 시행령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거냐 네. 반환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민주당 특히 이제 전 정부 인사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탁현민 이 전 비서관도 그랬지만 이거는 새로운 정부 그러니까 특히 윤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그러니까 키우기로 해서 위탁 관리를 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안 되고 있으니까 안 해주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네. 제도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되지 않는 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없이 만약에 기르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불법으로 돼서 네네네. 규정이 없는 걸로 돼서 국가자산을 개인이 무단 점유한다. 생길 수가 있느냐 이런 한편에서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 상황과 또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 그때 당시에 이 대통령의 기록물 관련해 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그 뭐 무단 뭐 반출했다 가져갔다. 그 이지원 사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 논란 때문에 한 차례 큰 바람이 풍파가 일었던 그때까지 그 상황까지 좀 회상을 해가지고 네. 이걸 비교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육비 논란으로 번져버렸는데 사실 네네. 핵심적인 것은 제도적 미비가 있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도 동물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에 곧바로 서울대공원에 보냈어요. 서울대공원은 말 그대로 서울특별시립공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요. 예. 그러니까 공적 관리가 자동적으로 되는데 이게 너무 아이들이 버려진 거예요. 동물들이 거의 네. 버려지다시피 하니까 좀 방치돼 비판이 있고. 있었어요.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데려간 건데 그 부분은 대통령이 퇴임 후 개인적으로 데려가면 어떻게 위탁 관리를 공적으로 시킬 것이냐. 네네. 이 부분은 제도적 미비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로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자,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행령이 이렇게 질질 끌면서 처리되지 않고 이게 뭐 불법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문 대통령 측의 부담이 문제였던 것이냐. 아니면은 이걸 기다리지도 못하고 어차피 해줄 건데 이 불쌍한 반려동물들을 파양했다. 지금 이게 또 이제 이 보수 진영 측에서의 그렇습니다. 반격인 것 같아요. 참 이 풍산개 반환 논란. 이런 문제까지도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돼야 되는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박 기자님,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됐던 두 인물이 있어요. 최근에 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지금 구속적 부심을 통해서 석방이 됐잖아요. 네, 어제 석방이 됐습니다. 어제. 근데 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구속이 같이 됐었는데 네.
역시 적부심을 청구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 전 청장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했는데요. 신문은 이제 내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김 전 청장은 이 2020년 서해상에서 숨진 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예요. 네네네. 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이 됐는데 아마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증거 인멸을 할 그런 우려도 없는 거고 그 김홍희 전 청장 측 설명의 주장에 따르면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속된 상태로 방어권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풀려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소명된 이런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 유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내일 이 결정에 따라서 풀려나게 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질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네. 내일 근데 이제 구속 기한이 거의 이제 만료가 된 그런 그렇죠,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법원도 예전 뭐 사례도 쭉 놓고 보면 이게 구속 기한이 거의 만료가 됐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의 방어권을 더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냐 이런 법조계의 관측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기소가 되고 재판으로 이어질 테니까 그렇습니다. 지켜볼 문제죠. 두 명이 다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된다. 검찰 입장에서 좀 난감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이 법원이 구속 결정했다가 법원이 또 풀어줬다가 그런 네. 거잖아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후 사정이 달라진 게 뭐길래 잡아놓을 땐 언제고 또 풀어주고 이게 좀 헷갈리는 뭐 구속 기간이 만료된 부분도 있고 충분히 수사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도 있는 것이고요. 네. 예, 여러 가지로 또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 동안에 구속 기간 동안에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요 발표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이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하는 해외 순방 예정이 나왔는데 자, 박 기자님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윤 대통령이 내일 모레 그러니까 11일 출국을 해서 먼저 이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갑니다. 네. 거기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정부의 새로운 아세안 정책,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날 12일에는 아세안 플러스 3, 그러니까 한중일, 네네네.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이 아세안 플러스 3 같은 경우는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이 함께하는 영내 기능적 협력체예요. 네. 그래서 지난 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을 했는데 지금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지난 2019년 12월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네. 열린 데 2년 10개월 이상 개최되지 않고 있는 삼국 정상회의 재개를 제안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풀려나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윤 대통령 외에 기시다 일본 총리,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도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일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김성환 안보실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회의 같은 경우는 정상 차원에서 영내 역의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얘기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의 이 적극적인 이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기여 의지를 강조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 좀 주목이 되는 게 네. 최근에 뭐 신냉전 기류에서의 안보 동맹체가 우리가 계속 강조해온 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만 해도 한미일 공조잖아요. 근데 이제 한중일 플러스 아세안인데 네. 중국과 이제 우리나라 일본이 함께 모였을 때 지금 사실은 오늘 김성환 안보실장 발표를 보면요. 윤석열표 인태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에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중국과의 이제 관계, 중일 관계, 또 한중 관계 어떻게 흘러갈지 좀 미묘하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일본 그 해군 자위대 관함식에서도 네. 지난 주말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기시다 총리가 남중국해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거기 한국이 참석을 했단 말이죠.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지금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 회의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요. 또 이제 중일, 일중 간에는 영토 분쟁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로 네네네. 이동을 또 합니다. 윤 대통령이 G20이 개최되는 그런 장소인데요. G20이군요. 정상회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G20 회원국인 경제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B20 서밋 여기에 참석을 윤 대통령이 하고요. 그다음에 15일에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식량 에너지 안보 보건 세션에서 발언을 할 예정이에요. 네네. 그래서 어떤 아젠다가 제시가 좀 될지 네네.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G20 정상회의 하면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누구랑 양자회담을 할 것이냐. 아, 그렇죠. 누굴 만날 것이냐. 네. 미국에서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서 이건 또 외교상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미국에서의 약식 회담이었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우리가 좀 1분도 안 되게 만나서 몇십 초 만나서 네네네. 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미 정상 간의 회의로서 정상이 한다고 했는데 안 된 거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책임론까지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정상들과의 만남이 있을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설명을 들어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은 협의 중이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자연스럽게 회의장에서 만날 기회가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5일 일정까지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은 다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귀국해도 바로 또 이제 네덜란드 총리, 스페인 총리가 들어와서 네, 또 17일, 18일 정상회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다 마치지 않고 15일에 귀국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오늘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 좀 지켜보죠. 이 세 번째 해외 순방이에요. 네. 나토 정상회의, 영국,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아세안. 자, 이봉우 연구원님. 자, 지난주에 이 YTN 이게 지금 보도 전문 채널이죠. 네. YTN의 대주주가 한전 KDN인데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계획이 발표된다. 민영화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네.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네. 여기 한전 KDN이 YTN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방침이 포함된다고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기재부가 확인을 했습니다. 발표된 게 아니라 이제 발표될 예정이다.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발표 예정인데 현재 한전 KDN이 YTN 이 보도 전문 채널이자 준공영방송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지분 한 23% 정도 가지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네네. 이것을 매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민영화는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영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 자, 이건 사실은 대선 기간에 보면은 국민의힘 측에서 윤석열 후보 시절 계속 이제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그렇습니다.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방송과는 또 어떻게 이제 재편이 되는지 YTN 소식을 한번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미국은 이제 중간선거 와중입니다. 어제부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자, 투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하와이를 마지막으로 시사본부가 끝나면 투표가 끝나는 거예요. 마감됩니다. 이 관련해서 내일 저희는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를 연결해서 미국의 중간선거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박종우 기자, 이봉우 연구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6824님이 보내주신 그런 이제 노래입니다. 먼저 소방의 날에 모든 소방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손 떨리며 브리핑하시던 소방관님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 김장훈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신청하고 응원합니다. 자,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내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댈 떠나버린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젠 다 잊어주길 바라요. 한없이 울고 싶어지면 울고 싶은 만큼 울어요.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그대의 마음은 위로할 수 없는 걸 알기에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대를 볼 때면 늘 안타까웠던 거죠. 우리의 만남이 조금 늦었다는 것이 이제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대 사랑했음을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너무 배가 고플 때는 제대로 된 식사는 아니더라도 뭐라도 먹어서 허기를 없애야죠. 이렇게 시장길을 겨우 면할 정도로 조금 먹는 것을 요기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요기하다라는 동사로 더 자주 사용합니다. 요기는 병 고칠 요자와 줄일 기자를 쓰는데 한자 뜻 그대로 풀어보면 배를 줄이는 것을 고친다는 뜻이 되니까 허기진 것을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겠죠. 요기와 관계 있는 표현으로 임요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기 앞에 고이어 입자를 붙인 것인데 발음은 니은을 첨가해서 임요기라고 합니다. 임요기는 입가심이나 할 만큼의 간단한 요기라는 뜻으로 저녁상을 차리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우선 군고구마로 임요기나 하세요처럼 쓸 수 있습니다. 또 처음 초자를 쓰는 초요기는 끼니를 먹기 전에 우선 시장길을 면하기 위해서 조금 음식을 먹는 것을 뜻하고요. 우선 초요기나 좀 하고 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을 하다가 잠깐 쉬면서 먹는 음식을 보통 새참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으로 새 밑에 시옷 받침을 쓰는 샌요기도 있습니다. 참고로 넉넉하지 못한 요기 또는 대강하는 요기를 얼요기라고 하고요. 여기서 얼은 몇몇 명사 앞에 붙어서 덜 된, 모자라는, 어중간한 뜻을 더하는 접두사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 여러분의 지식도 살찌우세요. 정치에 경제를 더하고 미술에 음악을 더하는 시간.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KBS 58분 날씨. 찬바람이 잦아들어 날씨가 온화해진 대신 먼지가 날아가지 못하고 쌓이고 있습니다. 뿌연 먼지 안개가 낀 곳도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와 전라남북도, 경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는 곳이 많고 그중 경기 서부와 경기 남부, 충남 북부 지역은 매우 나쁨까지 오른 곳도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을 비롯해 내일도 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오르는 곳이 많을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에 짙게 꼈던 안개가 일부 지역은 낮 동안에도 옅게 남아있겠고 먼지와 뒤엉켜 먼지 안개인 연무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해서 지금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8도, 대구와 강릉 20도, 광주와 부산 21도, 제주 22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금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열리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오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국회와 민주당 당사의 정 실장 사무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정 실장은 그동안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뇌물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은 명백한 과잉 수사와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한 법 집행에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작하겠습니다. 스픽스의 박영식 에디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인데요. 예. 지금 이 국민들의 관심이 주목될 수밖에 없죠. 이태원 파출소. 근데 파출소 이야기인데 이 욕설과 칭찬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칭찬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네. 또 욕설도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시에 그렇게 비난과 칭찬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파출소 직원에 따르면 참사 직후부터요. 하루 100여 통의 욕설과 모욕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전화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내용은 이태원 파출소 경찰들 때문이다. 네네. 더 못 구한 걸 창피하게 생각해라.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당연히 이제 일하시는 파출소 직원분들께서는 심리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따져보면 욕설이나 모욕 같은 경우는 업무방해 입건도 가능한데 이태원 파출소 측의 입장이 상황이 상황인 만큼 감내하겠다 이런 네.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상태라고 언론에 전했다고 하고요. 네. 이와는 정반대로 이제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참사로 가족을 잃은 한 유족께서는 지난 3일에 편지와 캔커피를 들고 파출소를 찾아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남기기도 했고요. 네. 사고 발생일에 현장으로 달려갔었던 경찰관들은 이런 유족들의 위로에 눈물을 쏟았다고 하고요. 왜 아니겠어요? 네네. 그리고 이와 함께 파출소는 구조에 안간힘을 썼던 경찰관들을 격려하고자 시민들이 보낸 꽃이 있고 또 간식들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언론에는 이 사진들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주 사람의 키 높이까지 쌓일 정도로 아주 네. 가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산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이 있는데요. 네. 다수의 칭찬 게시물들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작성자들은 모든 일선 경찰분들 응원합니다. 최선을 다한 이태원 파출소 직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등의 글이 잇따라 작성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자 욕설과 칭찬이 이렇게 동시에 쏟아지는 극과 극 상황 이게 굉장히 정상은 아닌데요. 네. 자, 욕설은 결국은 이 분노감의 표현이 현장으로 이태원 파출소로 쏟아지는 것 같고 칭찬이라고는 했지만 또 짠한 마음 속에서도 감사가 네. 또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유가족분들을 위한 기부 소식도 있습니다. 네, 훈훈한 소식인데요. 경남 창원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밝힌 한 익명의 기부자에 네.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7일에 경남모금회에 따르면 이날 당일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전화벨이 울렸다고 네. 하는데요. 발신 제한 표시가 걸려있는 전화였고요. 어허. 전화를 딱 받았더니 한 남성이 이태원 참사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네. 지속해서 기부를 해온 사랑의 열매를 통해 성금을 내고 싶다. 사무국 입구 모금함에 성금을 놔두고 간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전화를 마친 직원이 곧장 모금하면서 편지와 함께 5만 원권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네.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편지에는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 글씨도 이제 찾아보시면 아주 또박또박 써 있습니다. 네.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한 희생자분들을 애도하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어떤 말도 위로의 말이 될 수 없기에 그냥 같이 슬퍼하고 그냥 같이 울겠습니다. 약소 하나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유가족분들께 전달되길 바랍니다. 라면서 2022년 11월 어느 날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네. 합니다. 이걸 이제 돌이켜보면 경남 모금에는 매일 가장 먼저 출근한 직원이 모금함을 사무실 밖에 내걸고요. 네네. 퇴근할 때 다시 수거를 하는데 이걸 토대로 좀 추정을 해보면 익명의 기부자가 돈을 넣고 사라진 시각이 오전 8시 30분에서 네. 9시 사이였다고 하고요. 돈을 모금함에 넣은 후에 발신 제한 표시 전화로 알린 점, 그리고 손편지 필체 등을 근거로 이 기부자가요 그동안 여러 차례 네. 익명으로 이미 고액을 기부했던 사람과 동일 인물인 것을 판단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분이 맞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게요. 해당 기부자가 2017년 연말 이웃사랑 캠페인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극복, 진주 아파트 방화 피해자 지원, 네네. 대형 산불 지원, 우크라이나 전장 피해 지원 등등 5년 사이에 무려 4억 9,900만 원의 거금을 이미 기부해 온 분이라고 하네요. 야, 우리가 연말에 항상 이런 소식 좀 나올 때 네. 기부천사, 사랑의 천사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 저는 금액도 크지만 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예. 여기에 담겨 있는 마음이 이게 보통의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회적인 관심과 사랑, 공감은 아니구나. 예.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더 우리가 따뜻한 사회가 될 텐데 말이죠. 예. 다음 소식 만나보죠. 이 SPC 브랜드 계열의 카페 매장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네. 근데 이게 황당을 좀 넘어서 아찔한 소식이기도 한데 전해주세요. 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시점이 지난 9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기도에 사는 이모 씨가요. SPC 계열 브랜드인 피 카페에서 음료를 시켰습니다. 네. 얼음이 갈려있는 샤베트 형태의 음료를 주문했었는데요. 그 음료를 마시던 이분께서 시간이 지나도 녹지 않는 조각들을 발견하게 돼요. 네. 그럼 당연히 샤베트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얼음이겠구나 그렇죠, 싶을 그렇죠. 텐데 얼음이 녹지 않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플라스틱 조각이었습니다. 네. 얼음이 갈린 음료를 마시는데 얼음인 줄 알고 봤더니 얼음이 아니다. 이게 저희가 웃을 수가 없는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잖아요.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매장 쪽의 해명을 들어보니까 네. 놀랍습니다. 믹서기 뚜껑 중에 투명한 부분이 네네. 믹서기에 들어가서 함께 갈렸다고 했고요. 실제로 남은 음료들을 쫙 쏟아보니까요. 플라스틱 조각들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야, 이거 정말 저도 KBS 앞에도 피 매장이 있어요. 네. 자주 가서 얼음 음료를 마셔요. 지금 예.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남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거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이 경악할 일이죠. 네. 제일 걱정되는 건 이 이모 씨가 만약에 이 갈려버린 플라스틱 조각을 모르고 삼켜버렸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강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바로 이모 씨가 이 대형 병원 응급실에 가서 복부 CT를 해봤는데요. 네. 위 안에 길이 2cm로 측정되는 날카로운 이물이 보인다. 큰데? 네. 이런 진단을 받았다고 하고요. 언론에 밝히기로는 복통이 지속돼서 매일같이 화장실에서 내용물을 확인하는 등 네. 수치심을 느꼈다. 많은 양을 섭취했는데 조각을 하나밖에 발견하지 못해서 불안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반응 같아요. 그러니까 2cm 정도면 크니까 네네네. 뭐 찍어도 나오지만 정말 조그만 조각으로 갈렸으면 발견 못할 수도 있으니 그런 게 만약에 나의 내장 속에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예. 자, 그런데 이 더 큰 문제가 네. 있습니다. 네네. 이 카페 매장과 SPC 쪽의 반응 예. 어땠다는 거예요? 네, 들어보시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일인데요. 네. 사건 당일과 다음 날 매장 점주의 배우자로부터 사과 문자가 왔습니다. 네. 복통이 계속되고 있고 점주 본인 연락이 아니어서 일단 점주 배우자이기 때문에 네네. 이분은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사건 이틀 뒤에 SPC 쪽 고객센터를 통해서 지역의 슈퍼바이저하고 전화 연결이 됐는데 네. 점주 배우자가 연락을 드렸는데 받지 않았다. 보험사 연결이 절차다. 이런 응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이 씨 입장은 사실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보다 보험사 연결이 전부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황당했고 점주가 아니라 점주 배우자가 또 연락을 책임 있는 했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락이 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본사 쪽 대처 방안이 뭐냐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계속된 요구 끝에 사고 한 달 뒤에 이 씨가 SPC 본사 쪽 직원과 2차례 만나서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보험사 연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배상이 없다라는 답을 받아서 네.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법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짚어보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식료품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보험을 통한 배상 절차를 밟게 되는 건 일반적이긴 한데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도 새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네. 구매비를 환불하는 선에서 이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는 일단 없다고 하고요. 아하. 그래서 SPC 홍보 담당자의 말을 전해드리면 사과의 뜻은 이미 여러 통로를 통해 전달했다.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도 했는데 이 씨가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SPC 쪽은 언론사에 9월 사건을 지금 기사로 쓰겠다는 거냐라고 또 묻기도 해서 상당히 이제 이런 대응 부분이 분노를 일으키는 사안들이기도 합니다. 답답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후에 SPC는 말이죠. 이 소스 혼합기에 근로자가 끼어서 사망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불매운동 분위기도 있고. 저도 그 이후에는 이제 피매장을 안 가고 있는데 예. 9월 사건을 이제 뭐 언론에 알리겠다는 자, 사실관계는 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양쪽의 입장과 또 우리가 모르는 팩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피해자 입장에서 이건 지금 생명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 돈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네네. 이 씨 입장에서는 돈 얘기도 나왔고 내가 뭐 블랙 컨슈머냐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건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요.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 거냐? 네. 그래서 개인의 입장은 보험사 연결만 강조하는 대처에 본사든 지역 슈퍼바이저든 간에 자꾸 보험사 연결만 얘기를 하니까 네네네. 화가 나서 100만 원으로도 이건 안 될 일이다라는 말을 본인이 한 건 맞는데 네. 플라스틱 섭취로 질병이나 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본사에서 좀 책임 있는 자세를 나오길 기대했고 그런 약속을 받고 싶었던 것이 전부인데 SPC 같은 대기업이 식품안전사고와 이런 대응을 허술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결론은 결국 SPC 쪽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맹점 대상 교육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지난달에 이 씨는 식약처에 민원 신고 넣었고요. 해당 매장의 관할 시청은 같은 달에 매장을 방문해서 시정 명령 내린 게 결론입니다. 그래요. 빠르게 진정성 있게 대처해야 할 사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이 마지막 소식은 좀 훈훈하게 가보죠. 네. 오랜 친구에게 50만 원을 빌려준 남성이 1년 7개월 만에 그 돈에 소주값까지 얹혀 받았다. 네네. 훈훈한 우정을 자랑하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되게 일상적인 소식인데. 그렇죠. 지난 7일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쪽에서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1년 7개월 만에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네. 올라왔는데요. 사연을 보니까요. 글쓴이 A씨가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3, 4월쯤에 중학교 동창인 24년지기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네. 당시 A씨는 친구로부터 3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장난인 것 같아서 네네.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다가 갑자기 친구가 진지해지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반응을 감지하고 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는 코로나로 단축 근무를 해서 무급 휴가가 이어지다 보니까 급여가 적어져서 돈이 조금 부족하다. 네네. 이런 사연을 털어놨고요. 이윽고에 다음 달 급여 제대로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면서 3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실제 돈을 빌려준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24년지기 친구인데 네네네. 중학교 동창인데 24년지기면 이분들이 한 이제 30대 중후반, 예. 뭐 한 40 전후 되신 분들일 것 같은데 이 빌려줄 수밖에 없는데 네. 박영식 에디터도 저 30만 원 빌려주실 수 있죠? 뭐 저희 사이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네네. 끝나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네네네. 근데 친한 친구들이 갑자기 당연히 이렇게 진지하게 나오면 빌려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50만 원 송금하고 나서 야 안 갚아도 되니까 나중에 잘 되면 술이나 사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 그 시간이 흘러서 이제 1년 7개월이 된 것이죠. 네네. A씨는 돌연 돈이 입금됐다는 문자를 받아서 통장을 확인했는데 통장 입금 내역을 보면요. 그 캡처해가지고 보배드림에 올라가
문구가 있는데 네네네. 늦어서 미안하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고 결과적으로 아까 소주값이 얹혀 있었다고 했잖아요. 60만 원이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주가 여러 병이네요. 네. 그래서 진작에 줬어야 됐는데 늦었다. 미안하다. 네. 10만 원은 소주값이다. 이자는 못 줘도 소주는 한 잔 사줘야 할 것 같다라는 사과를 받았다고 하고요. 네. 이번 그 A 씨가 그 커뮤니티에 남기기로는 고맙다 친구야. 이 글 보면 댓글을 달아줘. 이번 주 토요일에 60만 원어치 좋은 고기와 좋은 술 먹고 오래 가자.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는 아주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친구 사이에 잔치가 벌어지겠네요. 이게 일상적인 소식 아닙니까?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 우리가 사는 보람을 느끼는 거죠. 네. 인간관계 보람도 느끼고. 자, 따뜻한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픽스의 박영식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그리고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스튜디오에 이미 도착해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책임 공방이 국회를 비롯해서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겁니다. 이런 답을 했어요. 자, 행정부 2인자가 정부 책임론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치안을 담당하는 분 해서 경찰 책임론을 콕 집은 거 아니냐. 국가는 없었다. 이 답변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국가는 없었단 말은 맞는데 네. 그 용산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의 두고 보면 그렇다 이 말은 그 자기 책임을 뺀 거지. 자기 국가는 없었다라고 하면 그 속에 그 시간에 총리도 없었던 거지. 그렇죠. 총리가 행정 책임자인데 행정을 제대로 관할하고 제대로 지휘권을 발동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총리는 없었다 그 말은 자기도 한덕수 총리도 그 시간에 없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건 자기 책임을 인정하니까 그만둬야지. 국가가 없었는데 총리가 왜 존재를 해? 사퇴해야 합니까? 당연히 사퇴해야지. 네네. 근데 사실 저는 그래서 이재호 고모님하고 이제 방송하게 되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정치 경험이 워낙 이제 오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중요한 직책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보셨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들이 굉장히 대국민 사과를 자주 했거든요.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대신에 사과하는 역할이 총리라는 일종의 이제 비아냥도 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총리는 물론 장관급들도 사과를 잘 안 해서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거는 이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사과를 잘 안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국민들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국민들을 무섭게 봐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이 권력에 도취돼 갖고 그냥 권력 만능주의자들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부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됐든 총리가 됐든 156명이 죽어나갔는데 당연히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걸 책임우는 수습은 수습도 책임을 짓는 것도 수습이라고. 책임을 그렇잖아요. 수습에 포함된다. 수습이라는 게 책임지는 것도 수습이 갈래지. 경찰 그 책임자들 수사하고 조사하고 법조에 세우는 게 그것만 수습이 아니라고. 정치적 수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 라인에 있었던 그 시간에 국가가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그 국정의 부작동에 대한 책임은 총리부터 해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요 라인이 바로 국가가 없은 장본인들이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국가가 없은 장본인들은 책임을 져야지. 뭐 긴 말이 뭐 필요 있어요. 총리가 수장이다 포함된다. 안 그래요?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재호 고문께서는 주장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참사 대응을 지적하던 이제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이게 참 좀 난감하고 엉뚱한 일이 터집니다. 말이라고 하기에는 필담인데 예. 웃기고 있네. 이 메모가 파문을 불러일으켜서 현장 상황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메모지에다 웃기고 있네.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입니까? 자, 위원장께서는 누가 썼는지 먼저 자백을 받으시고. 저도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예. 이걸 쓰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쓰신 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니랄 거예요? 사적으로 오갔던 이야기였고 또 그런 게 행여 국감장에서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김은혜 홍보수석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노트에 썼다는 말인데요. 자, 김은혜 수석이 이렇게 지우는 모습까지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거 사담이었다 해명했는데 고모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이걸 봤는데 네네네. 그 엄중한 국감장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네. 지휘 책임을 따지는 그 국감장에서 네. 사담을 왜 거기서 해요? 진지하게 들어야지. 네네네. 국정 피감자로 왔잖아요. 그러면 진지하게 듣고 저 말이 우리가 반성할 점은 뭔가 저 말이 잘못된 점은 뭔가 하고 정말로 질문하는 의원들의 말을 높게 메모해서. 적어가면서 듣고 있어야지.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사담을 할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사담이라 하더라도 사담의 내용이 웃기고 있네. 이건 말이 됩니까? 네. 그 더구나 본인들이 국회의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도 국정감사를 해봤잖아요. 네. 자기네들이 국정감사를 했는데 피감기관의 사람들이 그렇게 썼다 그러면 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국회의 국정감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죠. 호통 쳤을 것 아닙니까? 그랬겠죠. 누가 봐도. 근데 본인들이 웃기고 있네. 그거는 뭐 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이 그냥 아주 경망스러운 짓이 때와 장소를 구별할 줄 모르는 경망스러운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수석으로 있으니까 이태원 참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아이고, 네. 예? 좀 그런 사람들이 29일 날 정말 청와대 대통령실의 수석이라면 직책이야 뭐 홍보수석이든 시민사회수석이든 정무수석이든 간에 그날 토요일 날 서울에 집회가 여러 건 예상돼 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할로윈 대회 집회가 또 뭐 여러 군데죠. 이태원, 홍대, 강남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서울에 집회에 참석할 인원들이 모임에 참석할 인원들이 되게 3, 40만 넘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대통령실에 나와 근무를 해야지. 국회의원 출신들이라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네. 사전에 상황을 파악해서 정부와 내각과 협조할 거 협조하고 영상과 협조할 거 협조하고 해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와서 근무를 해야 될 사람들이지. 네네. 그런 사람들이 뭐 웃기고 있네. 이런 건요. 지금까지 국정감사 사상에 청와대 국정감사를 우리도 여러 번 해봤지만은 이런 일은 없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 정부를 신뢰를 안 하고 대통령을 신뢰를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정부 때는요. 뭐 지나간 이야기는 하지만은 시청 앞에 무슨 집회가 있다. 그러면 관계 수석들이 다 나왔어요. 와서 시청 앞에 있는 호텔 뭐죠? 네, 프라자 있죠. 프라자 그 호텔 2층에 커피숍이 있었어요. 그때 네네네. 중국집도 있고. 거기 가서 창에 가서 혹시 거기가 모이는 장소였군요. 그럼 시위대에 섞이면 또 말날까봐 그 창가에서 우리가 앉아갖고 일일이 분석하고 구호는 어떤 구호냐, 반은 어떠냐, 저 시대가 어느 쪽으로 행진하느냐 다 우리가 체크를 했다고. 네. 나는 청와대 수석은 아니었지만은 특임 장관 할 때지만은 특임 장관은 뭐 대통령 명을 받아서 하는 직책이니까 같이 늘 대회가 있으면 어렵거든 현장에 나간 거예요. 그것이 국민이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들이 자세하고 더구나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공직자들이 누가 시켜서 뭐 근무하나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 집무실에 나오라 그래서 나오나요? 자기들이 사태가 엄중하고 이 정도면 비상상황이라는 걸 알고 나왔어야죠. 네. 그런 사람들이 국감장에서 뭐 웃기고 있네. 그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네. 아유,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어제는 또 이게 국정상황실도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아니다. 우린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다. 이런 발언도 나와서 지금 고문님 말씀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데. 자, 임 작가님. 네. 그 김은혜 홍보수석은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정치인 출신이고 그렇죠. 네. 거기다 지금 또 홍보수석인데다가 이미 뭐 인수위 대변인 등 그렇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카메라에 가장 익숙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왜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요? 지금 이제 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뭐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어떤 자세나 혹은 뭐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엄중한 어떤 시선 의식하는 거 이런 게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들은 네. 뭐 많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좀 음모론적으로 혹은 네. 이제 뭐 이게 오히려 뭔가를 노린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댓글들이 그러다 보니 나오는 아니냐? 겁니다. 이제 고문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적 신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여러 추측들이 나오는 건데 네. 일테면 어제 이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아무래도 이제 12구 참사에 대한 얘기가 주로 집중이 네, 되다 네, 보니 네. 차라리 이 참사 이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딴 짓을 한 거 아니냐 시선 돌리기용으로 예. 이런 뭐 댓글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 하면 이제 지난번에 바이든 날리면 그 논란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비꼬는 댓글들이 또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김은혜 홍보수석의 말을 그대로 빌려서 예. 이렇게 이제 비웃는 분들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세로로 읽으면 OK는 뭐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로로 읽으면은 네네네. 이게 뭐 웃기고 있는데 세로로 이렇게 읽으면 약간 OK 글자처럼 보이는 게 있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예전에 이제 바이든 날리면 설명했던 거를 이제 빗대서 이렇게 패러디군요. 패러디하는 경우들이 풍자.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이제 국민적 신뢰가 대통령실의 참모들한테 굉장히 떨어져 있다. 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임 작가님 얘기는 일단 누리꾼들의 추측 이제 뭐 이런 그 패러디, 풍자 이런 것들인데 그건 뭐 누리꾼들이 풍자이고 네. 그 사람들이 사태를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의 이 엄중한 사태에 눈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써서 언론에 노출했다. 네. 그 정도 될 머리면요. 국정이 이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네. 아우 저는 그 의도성이면 더 큰 문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아니, 그게 의도성할 정도 같으면 네네. 국정이 이렇게 굴러가질 않죠. 자, 다시 한번 누리꾼들이 그냥 이제 온라인 상에서 주고받는 이제 추측 혹은 뭐 음모론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참사 이후 정부 대응을 보면요. 형사적 책임을 묻되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는 기류가 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 주장에 대해서는 이건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어제도 사의 표명 없었고 문책 건의도 없었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자, 인사청문회 공백도 있는데 참사 수습은 누가 하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게 말이 안 되는 네. 것이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공직자의 당연한 책임이고 네. 일종의 의무입니다. 국민들에 대한. 네. 정부라는 것이 국가를 관리 운영하는 거잖아요. 국가의 주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국민의 생명을 못 지켰잖아요. 그렇죠. 못 지켰으면 당연히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수장이잖아요. 경찰을 지휘 감독하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을 제대로 현장에 배치를 못해서 사전에 충분한 도상 연습도 못하고 해서 그런 사안이 났으면 행안부 장관은 누가 뭐래도 이거는 제 불찰입니다 하고 사의를 표명해야죠.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고 책임이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사의를 표명하면 일단 당장 뭐 또 후임에도 청문회하고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네네. 사의를 받아놓고 수리는 나중에. 사건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이 처시는 당장 사표를 내고 사의를 표명하고 청중하게 사죄를 하고 죄를 청해야죠. 그리고 그걸 수리하는 거는 대통령이 상황 전개 파감도 수리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뭐 본인이 사의할 생각도 없다 사표 낸저도 없다 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국민들이 이걸 그냥 넘어가겠어요. 내가 같은 당인데도 내가 같은 여당인데도 내가 흥분하고 내가 분노하는데 역대 어떤 장관이 이런 장관이 있나요?
물론 세월호 때도 그때는 왜 늦었느냐, 사과가 늦고 왜 했냐. 그때는 한꺼번에 304명이 다 시신이 죽어서 다 건져낸 것이 아니고 그게 뭐 시간이 걸렸잖아요. 오래 걸렸죠. 오래 걸렸잖아요. 인양까지는 몇 년 걸렸습니다. 시신을 완전 다 인양하기 오래 걸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수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해서도 네. 수리 기간은 늦었어요. 물론. 8개월 걸렸는데. 네. 이건 한꺼번에 불과 몇 시간 안에. 그리고 이건 또 6시 반 때부터 6시 15분인가 뭐 그때부터 이미 네네네네. 압사의 조짐이 있다, 빨리 구해달라, 위험하다는 것을 계속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올린 위중한 상황에 지휘관들이 어디가 있었나요? 최종 책임을 져야 될 경찰청장 캠핑 갔지. 캠핑장에서 자고 있었지. 예? 용산 서장이라는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았지. 용산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있지도 않았지. 예? 서울경찰청장이라는 건 보도제도를 못 받았지. 네. 그럼 이런 경찰의 소위 무분별한 그런 행태, 지휘관들이 정위치를 지키지 않았는 것은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해도 우리가 우리 임무를 다 못했으니까 우리는 그만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경찰이 우리가 사고 쳐놓고 우리가 수습을 합니까? 우리는 물러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이걸 수습해 주고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고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고 또 임명권자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임명권자는 아이고 내가 임명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그만 살펴봤나 하지 진사를 조사해보고 하자. 그 진사를 조사해보고 하는 거는 사법적 처리니까 그건 검찰들이 하는 거고 그건 뭐 검사들이 죄 있는 사람 책임 묻는 건 그건 검찰적 시각이고 대통령 정치인이잖아요. 나라를 총괄하는 정치적 시각에서 정치적 관점에서 이 사태를 봐야지 이걸 검찰의 시각에서 보는 건 그건 검사들에게 맡기고 그건 대통령이 할 사안이 아니라고 그 자세는 그냥 엄중하게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물어라는 소리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대통령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니까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156명 죽고 191명이 부상을 당했으니까 이거는 애도 기간이 끝나면 대통령이 공개 사과문을 발표를 해야 돼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야 돼요. 그걸 라디오 방송을 하든지 TV 방송을 하든지 신문에 광고를 쓰든지 정식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래야 국민들이 그나마 그래도 이 정부를 믿잖아요. 대통령을 믿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냥 경찰들인데 그냥 고성만 하고 결국 그 이야기는 책임을 경찰에게만 돌렸다는 걸로 뺏겨 국민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건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죠. 그래요. 그건 검찰총장의 언어지 대통령의 언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 대응 자체가 경찰이 좀 집중하는 양상이 이제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옳지 않다. 행안부도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다. 총리도 책임이 있다 얘기하셨는데. 당연하죠. 그래서 사실은 저 장관님 말씀에 조금 더 추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김대기 비서실장도 사실은 이제 어제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국정상황실은 대통령의 참모 조직이지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를 뭐 컨트롤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공식 기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정상황실은 인력도 몇 명 없어서 전체 컨트롤하는 게 어렵다. 이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 이제 계속 지적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이제 국정상황실이 있는 거고 그 국정상황실에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사실은 모이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재난이나 치안과 관련돼서는 정보가 모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참모 조직이라고 해서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또 정확하게 하다라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역할을 했느냐는 지적을 지금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만 하더라도 아침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얘기하신 게 아니 그렇게 대통령이 초기에 행안부 장관보다도 일찍 보고를 받았고 대통령 지시사항도 다른 어떤 조직들보다도 먼저 나갔고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의 그 밝힌 바에 따르면 새벽에는 서울 경찰청에까지 가서 보고를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그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현장에 갔을 때
뭐 무슨 뇌진탕 같은 얘기가 네네네. 나오고 여기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 이런 말이 나오느냐 정확하게 보고를 받은 게 맞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참모 조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네. 혹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기 때문에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의 말대로라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 책임자는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대기 실장은 밀었는데 결국 행안부 장관이 그렇습니다. 김대기 책임져야 실장은 합니다. 지금 이제 행안부 장관이 물러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본인이 그쪽으로 책임을 밀어버린 게 되는 거거든요. 뭐 비서실장의 이야기는 속마음을 다 표현한 건 아니겠고 네네. 비서실장이 뭐 대통령이 해안부 장관을 바꾸지 않는데 뭐 비서실장이 나서서 이야기하게 뭐 하니까 그렇죠. 우회적으로 결국은 책임은 해안부 장관이 있다 네. 하는 이야기를 한 건데 국정상황실장이 재난관리센터는 물론 아니지만은 네. 국정의 정보를 조합해서 각 해당 부처에 정보를 교환해 내려 보내줘야죠. 그렇죠. 뿌려줘야 돼요. 뿌려주고 방향을 제시는 해줘야죠. 네. 대통령실이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실 뭐 위기관리센터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 때문에 대통령실이라고 해서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는 네. 거죠. 네. 모면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번 건은 원체 예. 현장 대응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네, 거기 때문에 네, 네. 이 책임은 너무 확산하면 이게 엷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국정의 행정에 책임지고 있는 총리, 경찰에 책임지고 있는 해안부 장관, 네. 더구나 행안부 안에 경찰국까지 뒀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정부에서. 해안부 장관 그리고 경찰의 지휘라인 캠핑 가 있던 경찰청장 뭐 서울경찰청장 네, 네. 용산서장 또 용산구청장은 네. 민선이긴 하지만은 예. 뭐 민선은 뭐 파면시킬 사람이 없긴 하지만은 네. 그러나 자기 지역의 대응을 충분히 했으면 그날 이렇게 10만 명 이상 모인다 집회기다 알면 사전에 직원들에게 탁 현장에 가갖고 네네. 야 요 골목에 사람 몰리면 위험하니까 여기는 직원을 배치해라. 네. 요 골목은 위험하니까 일방통행을 만들어라. 네. 이 현장 도면을 갖다 놓고 예. 현장에 가서 충분한 현장 대응을 했어야지. 네. 자기 지역이니까. 그걸 못하고 156명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구청장이 무슨 얼굴로 자기 내 책임 없다 뭐 마음의 책임 있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자체가 결국 정부의 욕먹이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정부의 리더십이고 대통령의 리더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오후에 이 좀 정쟁화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이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일 본회의 때 아마 보고하고 처리 시도가 될 텐데 국정조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당 당연히 국정조사 요구서고 뭐 특검이고 뭐 당연히 제안하겠죠. 예. 그건 야당의 소위 대여 투쟁의 한 방법이니까 네. 그건 뭐 어느 야당 제안을 하겠지. 근데 그게 실제되기는 어려운 것이 여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야당 혼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당의 입장은 지금 뭐 저렇게 조사하고 뭐 경찰이 하니까 경찰 특수본이 저렇게 조사를 했는데 국민이 기대에 못 미친다. 국민 의혹을 못 푼다. 그때는 당연히 여당도 국정조사를 하겠다. 받아야죠. 네. 특검이는 국정조사 뭐든 받아야죠. 나 지금으로서는 지금 뭐 저렇게 어제만 해도 뭐 55군데나 네, 압수수색하고 막 저래 그렇습니다. 나가니까 좀 지켜보자 하는 게 여당의 입장이니까 네. 제출하는 거야. 뭐 야당이 제출하는 거지만 그리고 이번 사건을 이 엄중한 엄혹한 사건을 두고 사태를 두고 야당도 이걸 정쟁화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걸 사태를 해결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번에 국정에 작동하지 않는 것은 저희 제도의 미비고 인사관리의 미비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대안도 야당이 내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참사를 딛고 새로운 뭔가 비전도 내고 이렇게 이 사태를 통해서 국가가 새로워지는데 야당이 일단 기여를 해야지.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그때는 뭐 잘못해서 미진하면 책임을 묻든지 해야지. 지금 당장 국정조사 이걸 갖고 정쟁화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정쟁할 시간은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알겠습니다. 자, 요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오시길 기다렸는데 지금 이게 좀 엉뚱하긴 한데 예결위는 뭐 예산 결산을 다뤄야 하는데 이 전체 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발언한 중에 직업적 음모론자 이런 표현이 등장해서 시끄러워졌는데 이 상황을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어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을 정치적 음모론자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국무위원의 발언은 경악스럽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품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번복할 의사는 없습니다. 네, 이게 여당의 배현진 의원까지도 이거 사과를 요구했는데 한 장관이 물러서질 않았어요. 그 한동훈다운 발언이긴 한데, 네네. 한동훈식의 발언이긴 한데, 네. 한동훈 장관이 좋아하는 게 국무위원이잖아요. 네. 내가 말끔 나는 국무위원이다, 국무위원이 그래서 이렇게잖아요. 대한민국의 장관이다. 네. 네.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난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장관 한동훈밖에 없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국무위원으로서 발언도 아니고, 네. 또나 국회 예결위원장에서 어쨌든 국회의원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그건 옳지 않는 답변입니다. 적절한 게 아니라 옳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발언하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여당 의원들이 사석에서 그야말로 술자리에서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저렇게 음모적으로 해. 이거는 그냥 사석에서 주고받는 이야기지. 동료들끼리. 그 예결위장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질문한 국회의원 보고 설사 음모론자 하더라도 그건 증거를 갖다 대고 달리 따져야지.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결국은 싸움만 붙이는 거예요. 이게 싸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 나가서 좀 겸손하고 좀 지혜롭게 좀 협치의 물꼬도 열어놓고 좀 이렇게 해야지. 한동훈 장관식으로 하면 협치는 완전 물 건너갔잖아요. 그러면 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다음 총선까지는 협치가 안 되고 맨날 싸웁니다. 맨날 싸워. 맨날 싸우는데 일조를 한 것이 한동훈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되죠. 아유, 일전에는 또 김우겸 의원한테 저는 직을 걸겠다. 당신은 뭘 걸 거냐? 이런 이제 또 이른바 타짜 논란이 있었는데 자, 계속 이제 또 설화가 이어지고 있네요. 끝으로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갑자기 엊그제부터 풍산개 방한 논란 터졌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고모님? 개새끼 이야기는 우리가 하기는 XX로 강아지로 정정하겠습니다. 네네네. 강아지. 제가 실현했습니다. 네. 강아지, 개인데. 개의 아이. 말하기도 창피스럽긴 한데, 그러나 이제 이런 게 있죠. 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이 그 개를 줄 때.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게 준 거지. 네네. 대한민국 정부에 준 게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대한민국 정부에 줬으면 청와대에서 키우면 안 되고 동물원에 주든지 대한민국 그 동물을 키우는 기관에다. 국가기관에다 줘야죠. 그걸 이제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보고 준 거고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보고 안 줬으면 퇴임하고 양산 갈 때 개를 가져가면 안 되지. 네네네. 아니 자기 개인 소유물이 아닌데 왜 개인이 가져가요. 그러나 양산에 개를 갖고 갔다고 하는 거는 그는 김 전 국무위원이 나 개인을 보고 준 거니까 내가 데려간다 하는 거는 키우는 것도 그건 자기가 키워야 할 책임이 있는 거지. 자기 개인에게 준 건데 자기가 키워야지. 그걸 이리 떠는 거 저리 떠는 거 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재인 또 좀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쪽에서 설명하기로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대통령 재임 중에 받는 선물은 이제 개인적으로 받는 선물이라는 게 없다는 게 이제 법령상의 것이라서 국가 자산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형태의 선물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전부 이제 국가 자산이 되고 그래서 이관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원칙이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그야말로 참. 아시겠죠. 한동훈 장관이 좋아하는 국무위원도 해봤는데 저도 외국에 특사로 자주 가요. 네네네. 특사로 가면 그 외국에서 이제 외국의 대통령도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그러면 선물을 줘요. 선물 주는데 그 선물 줄 때 이건 개인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 공식적으로 장관의 위치를 보고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걸 갖고 퇴임할 때 이걸
다 놓고 네네네. 나오든지 아니면 요거는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가져가야 될 사안이다. 그러면 그걸 기록을 해줘요. 요거는 내 개인 거니까 내가 가져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네. 그러니까 개인에 준 것이라도 퇴임할 때 그걸 나는 내 개인에 받았지만은 내 직위에서 받은 거니까 이건 국가에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해요. 그걸 그냥 사후에 지금 문제 생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고 그러나 그 개를 갖고 저렇게 더구나 정치판도 복잡한데 개판까지 만들면 이게 되겠어요. 자, 이거 뭐 또 윤 대통령과 문 대통령 사이에 자, 뭐 키우시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하고 시행령을 또 이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복잡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수의 품격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청취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자,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모시고 사건 본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어제 경찰, 소방,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까지 이 4개 기관 이게 55곳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경찰의 수사가 이제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윗선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는 해석을 하는데 오늘 오전에도 해밀턴 호텔 주변의 불법 구조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현재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논란의 쟁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조금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예요? 압수수색이 이제 55곳이나 됐는데 55건이 됐는데 정작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가에 대한 건 정보가 없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확산과 집중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확산과 집중화가 꼭 윗선으로 향한다고는 보기는 어렵죠.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정확히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발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산만 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특정하게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한 건지 아직은 분석이 안 된 건지 사실 압수수색이란 건 뭐 잘 아시겠지만 기밀성과 신속성이 생명입니다. 네네네. 근데 다 한다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속보로 막 나와요. 처음에 어디 안 했다는 나왔잖아요.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해야지.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서울 경찰청장이라든가.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압수색을 하려면 저한테 압수색을 맡기면요. 차량, 주행 기록. 저는 청장실에 청장 부속실을 우리말로 털어야 됩니다. 청장실이 아니라 부속실을 털어야 된다. 예. 그렇죠. 보통은 뭘 감추려고 할 땐 자기가 아니라 자기 주변에 해죠. 그러니까 보통의 압수색 기술은 그렇게 되는 거고 사실은 정문, 후문, 뭐 CCTV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지만은 사실은 핵심적으로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은 기밀성과 신속성이 얼마나 지켜졌는가에 대한 부분 아직 그건 발표하는 게 모릅니다. 제가 속단했네요. 윗선을 향하고 있는지 아직 확인하기는 어렵다. 아직은 확인.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지금 수사의 방향을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다. 자, 이번 압수수색이 좀 늦은 것 같다라는 지적도 있고 해야 할 곳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안타깝지만 이제 배 교수님은 압수수색에 권한이 없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지금 국민 시각에는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렇게 보이냐면은 국민들께서 특수본의 구조와 누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국정농단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보 다 공개돼 있습니다. 다 공개되고 매일 2시에 브리핑하고. 브리핑합니다. 지금은 담당 공보관만 공보를 합니다. 정확히 책임을 지려고 하면 있는 팀장급 정도는 공개를 해서 책임 수사를 하게끔 해야지 국민들이 신뢰를 하시는 건지 본부장만 공개를 하고 뭐 하는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게 하면 이게 책임 수사가 되느냐. 과거에 경찰의 여러 특수본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물쩍 넘어간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책임 수사를 하게끔 하면은
조금이라도 국민들께서 신뢰를 하지 않을까. 책임자급은 공개돼야 한다. 그렇죠. 그럼 언론이 다 수사 대상과 수사하는 쪽에 친소관계도 막 분석하고, 그렇죠. 뭐 경찰대 뭐 몇 기수 차이다, 뭐 어디서 같이 근무했었다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과거 특검 때 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특검보들이 함부로 행동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투명화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인적 네트워크 자체를 언론이 감시하면서 차단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어떤 방식을 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방식까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해가 됩니다. 과거에 이제 국정농단 특검보가 그렇게 국민 신망을 받고 인기가 좋았는데 그 이후에 그 특정 기업의 변호인을 맡아서 그렇죠. 상당히 좀 비난을 받고 그만뒀던 일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중요하죠. 신뢰를 회복하는데. 자, 그럼 이번 참사로 경찰에 대한 신뢰는 정말 바닥에 떨어졌다고 봐도 무방한데 어떻게 해야 경찰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이건 말 실수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특수본의 보고를 받았다. 예. 그게 속 본심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자기가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결과만 나중에 보고받다. 네네. 근데 과정에 보고를 받았다는 거는 우리가 보고를 한다는 게 뭡니까? 보고하면서 지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시하는 방이 읽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청장이 그걸 다 지시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그 본심인지 이걸 명확히 확실히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이건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철저하게 해야죠. 철저하게 해야 된다. 신뢰를 높이려면 스스로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꾸 이제 의심의 빌미를 만들면 회복될 리가 없죠. 자, 참사 관련해서 경찰 내의 특별수사본부,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감찰팀.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감찰팀이 감찰 자료와 수사 의뢰서를 늦게 제출하면서 수사 개시가 늦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전 너무 걱정입니다. 내부 갈등이 있는 겁니까?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 같은 낭설들이 많이 또 발생합니다. 불신의 발단이 되는 예를 들면 경찰대와 비경찰의 충돌이라든가 지금 있는 감찰팀이 다른 특정 파벌을 공격한다, 이런 막 낭설이 생기게 되는 것도 실제로는 감찰팀이 정확히 그 감찰 자료를 수사본부에 넘겨서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겠는데 어제 나온 보도만 해도 감찰팀이 안 넘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럼 이 특수본은 뭘 가지고 하느냐? 만약에 감찰팀이 그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특수본이 그 압색을 들어갔어요. 서류는 없잖아요. 그럼 뭐 감찰팀을 압색할까요? 이런 엇박자,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투트랙이라는 것이 일견 좋아 보이지만은 수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럼 자료는 어디 있어? 누가 가지고 있지?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투트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감찰과 수사는 다르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직은 하나고 그렇죠. 거기 사람이 결국 두 개 팀으로 나눠진 건데 이거 영화 헌트잖아요. 그렇죠. 한 조직 안에서 서로를 털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근데 증거 자료는 하나입니다. 증거 자료는 하나다. 그럼 그게 어디가 있는가? 이거를 제대로 조정을 안 해주니까 국민들께서는 이게 뭐지? 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걸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요. 자, 현재까지 6명이 입건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포함해서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돼 있고요. 이임재 전 용산서장,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 당직이었던 류미진 총경에게는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있고요.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에게는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가 또 추가로 적용돼 있습니다. 자, 어제 압수수색으로 또 추가 입건이 예상되는데 특수본에서 도대체 어느 선까지 수사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지금 한 명 더 입건된 건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 건축법 위반이죠. 경찰 관계자가 아니고. 아니고. 그렇지만은 현장의 업자죠. 지금은 크게는 경찰과 경찰이 아닌 그러니까 용산구청과 이제 소방서 그리고 민간기업 세 파트로 나눠지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하는 거는 직무유기 부분은 공무원 부분이고 공무원 부분 중에서도 경찰 관련된 부분은 지휘 라인에 있어서 직무유기. 그다음에 소방 라인도 지금 있는 상태는 직무유기 부분인 거고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직무유기 상황을 그 윗선이 알았느냐. 이게 사실은 윗선과 연결되는가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밝히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상으로 없는
다른 형태의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네네네.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혐의가 있다 없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우리는 그 정도까지도 지위 고하라 막론 한다는 거를 의지를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필적하는 물적 증거에 대한 압색의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식적 문서 보고라인만이 아니라 뭐 통신 기록 이런 거 다 이제 아까 말씀 차적 조회해야 되는 거죠. 차적 조회, CCTV 그리고 CCTV도 운행 기록 조금 더 넘겨야지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요.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지금 이 불신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좀 뭐 대혼란이 야기될 것 같아요. 자, 이 와중에 윤희근 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수사 진행 상황에 관련해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 받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한 건 이제 아까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결위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압수수색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보고하면 안 됩니다. 이게 특수본 수사 진행 상황은 지금 청장이어도 알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본인이 보고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안 받겠다고 했고 사실은 수사 대상이 돼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럼 수시로 보고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네. 이런 게 문제예요. 안 되죠. 수시로 보고받는다. 자, 참사 당일 경찰 병력이요. 경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서 뭘 했나 아쉬운 지점이 자꾸 이제 생각나는데 거꾸로 한번 짚어볼게요.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긴 하지만 현재 언론에 공개된 내용으로 보면 11기동대가 오후 11시 17분 용산서로부터 출동 지시를 받고 11시 4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자, 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경력인 기동대 출동. 왜 늦어졌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11기동대는 그 이전에 유휴기동대가 아니라 다른 걸 했던 기동대입니다. 임무가 있었고. 임무가 있어서 임무를 하고 쉬는 과정에서 출동을 하니까 말하자면 장비를 풀어놨습니다. 다시 입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모르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1기동대가 투입되면 안 되고요. 다른 종로 쪽의 77기동대라든가 그러니까 용산 근처에 있지만은 지금 임무를 하고 쉬는 기동대가 아니라 대기 중인. 그러니까 지금 언제든지 출동될 수 있는 기동대를. 근데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그걸 서울청장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울청장한테는 보고가 안 됐죠. 이게 사실은 이 관계성을 찾는 게 수사의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기동대 출동은 왜 없었는가, 늦었는가? 적재적소에 투입될 기동대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결정했는가, 안 했는가? 자, 이제 끝에 짧게 이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국정조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야당 주도로 하면은 좀 빠르게 될 것 같은데 반쪽짜리란 문제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걸릴 텐데 꼭 짚어야 하는 한 가지 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당시에 어떤 지령과 명령 상황, 즉 위에서 이 결정하는 사람이 결정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찾아내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본부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